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추가 정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SBS가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예.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요. 예. 이 기간 동안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를 해보니까 9억대의 차익이 생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9억 원대. 네.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해당 주식 거래로 9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SBS가 이 사정 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을 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예. 11월 중순까지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입니다. 그런데 11월 하순부터는 갑자기 매도로 전환을 했고 2011년 1월 13일까지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거든요. 예. 이렇게 2달 넘게 28차례에 걸쳐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졌는데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익이 9억 4,2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데요.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기소도 하지 못했다.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예. 그리고 김건희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를 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면서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을 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불일치해서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대표가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녹취가 돼 있다, 직접 주가 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주가 조작에 개입한 추가 의혹이 SBS 보도뿐 아니라 뉴스타파 다수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뉴스타파와 경향 한겨레 보도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같이 종합을 해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씨가 원래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외에 또 다른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도 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이제 기재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익명화된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5개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씨 명의 계좌는 1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4개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고요. 총 5개다. 그렇습니다. 이들 4개 계좌 가운데 2개는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라는 인물이 주가 조작에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개 계좌는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검찰이 이 매수를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 행위에 의한 거래로 판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권오수 회장 전 회장의 말을 듣고 김건희 씨가 주식을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겨레는 또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세 조정의 흔적이 짙었고 작전 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 매매 의심 정황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익명 처리한 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받아서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 수사 중에 함께 고발된 이 권오수 전 회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 방송사는 SBS를 말하는 것 같고, 예. 한 방송사는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하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를 하고, 한겨레와 경향은 타인에게 맡겼다고 하는 등 기사들 간에도 모순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범죄 일람표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주가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또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게 주가 조작 어떤 뭐 작전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 추가 정황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추가로 드러난 건 없고요. 이미 다 수사 중이었던 거고 수사 중인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흘러 나온 거죠. 예. 이제 아마도 흘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봤거든요. 아까 기사에서 봤더니 이게 특정 기간만 보게 되면 9억이 맞는데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세금 신고까지 됐잖아요. 7천만 원 수익이 맞는 것 같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여기 이미 검찰 기소장에도 나오는 공소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왜 수사를 기소를 못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범죄가 되려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고 거기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 입증이 좀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그 계좌의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기소된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검찰 쪽에서 아마도 조금 그 네거티브 공세용으로 민주당 쪽으로 흘린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사실 공소장 절대 공개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의사실 유포라고 많이 비난을 했는데 자기들이 비난했던 짓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소장님. 예, 일단 이 주식 거래에 사용된 계좌 주주는 전체 91명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2010년 1차, 그 이후에 또 2차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1명의 주주 중에서 1차, 2차 거래에 모두 다 가담했던 사람은 김건희 씨 한 사람으로 유일하고요. 1차에서 또 2차에서 각각의 본인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이 1차 작전 담당자, 주포라고 하죠. 이쪽 예. 전문 용어로. 2차에도 마찬가지로 주포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등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가담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은순 씨인 어머니죠. 어머니와도 통장 거래, 서로 정보를 알고 거래한 흔적들이 나오는 등 게다가 김건희 씨가 주로 고가의 매도 주문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썼던 흔적들도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거 다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서 심리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이 보고서 처음부터 들고 있을 텐데 이 보고서 내용만 봐도 다 알 텐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 출석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남편은 뭐 모든 관계 문제가 없고 사실관계를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하지만 정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기 어려운 뭐 이런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주가 조작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좀 잘 파헤쳤으면 좋겠고요. 공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그 공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범죄 일람표에 전부 다 이 익명 처리를 해서 제출된 기록들 여기에 지금 298회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밝혀낸 것은 언론사들이 특히 뉴스타파가 별도로 갖고 있던 본인들이 취재해서 갖고 있던 정보와 짜 맞추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유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그러니까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에 왜 기소를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까도 검찰총장이라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걸 털었는데 그리고 그 수사를 갖다가 좀 뭡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그 사람들한테 맡겼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떠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4명이 구속이 됐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구속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좌를 빌려주는 걸 91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1, 2차에 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그게 씨의 적극적인 가담의 여지가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1차, 2차 정도 그게 무슨 1차 사용되고 2차 사용됐더라는 것이 무슨 논리적으로 그렇게 강한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한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걸렸다라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아니요. 1차 주가 조작 기간, 2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 활발하게 움직인 계좌 91개 중 유일하게 김건희 씨 계좌 하나만 1차 주가 조작 기간 전부에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그 계좌를 사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던 것이 보이는 것은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아니 있겠는데. 의혹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또 유죄 추정을 할 만한 그 강력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수사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검찰의 출석 요구라는 것이 지금 2년 동안 뭐 하고 나서 선거 때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공소장이 유출되고 이름이 까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때 부르고. 검찰의 출석 요구는 한 달 전에 있었던 거라서 이 사건이랑은 상관없이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한 달 전이다라는 게 선거 기간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사실상 막아서 못했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91명은 그럼 한 번은 오죽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91명을 왜 안 부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묵히고 있는데 빨리 수사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묵힌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듯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이랑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니까 5명이 줄줄이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만큼 중대한 주가 조작 범죄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아니 있는데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1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소장 다 나와 있고 모든 거래 사실 다 밝혀져 있는데 왜 그동안 부르지 않았고 대선 들어오니까 대선 도대체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저도 네.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하죠. 자, 이어서 오늘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됐던 조재현 대법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요. 일단 조재현 대법관이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거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 기사 출력본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가 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자신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신은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지만 원래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예.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자신의 기억으로는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인연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고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 측이 제공한 빌라에 거주한다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도 딸들은 함께 거주를 하다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거주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기자회견.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아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후보는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는데 그때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모 씨는 자신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예. 하지만 단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은혜 의원도 함께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 호주 출장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뭐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한 발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 계속 커지고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먼저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 그 조재현 대법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씨뿐 아니라 대장동 관계자들 일면식도 없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면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재현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했으면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증거라는 게 뭔가요, 의원님? 뭐 예컨대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 그 수원의 아파트 그리고 구체적인 호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조재현 대법관의 따님이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김만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전입 기록, 딸들의 전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입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세 딸 모두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로는 믿을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신 겁니까 그러면?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아하. 이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게 한 것이냐 아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진짜 실제 거주했냐 안 했느냐를 그냥 뭐 주장으로 진술 증거로 이렇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등록된 차량 또 뭐 배달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예, 충분하게 주소지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증거,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온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아파트 수원의 무슨 호 같은 경우에는 예, 2014년에 김만배가 매매를 하고도 지난해 7월에서야 전입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거주한 누군가, 그 사이에 실거주한 누군가 있다라는 것이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를 만난 적 없다. 이것도 역시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분명하게 아니다, 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 주장의 진술, 뭐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의혹이 나온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 녹음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대법관을 안다, 사업상 대법관을 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대법관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서 발언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밀한 사람과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업상 파트너와 구체적인 어떤 사업상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가려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조재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뭐 요청하면 등본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가지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 대장동 비리의 핵심적인 것은 인허가권이란 말이죠. 근데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성남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 시행하는데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의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 엉뚱한 데 다른 데 있다라고 지금 연막 전술을 펴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의 녹취록에 있었던 그분을 네. 이재명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몰아갔다가 이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자라는 겁니다. 수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 업체를 선정하는 특혜 시비가 있었느냐라는 그 과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위 여러 공직자들 출신의 특히나 뭐 특수부 검사라든지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단순하게 그냥 관련이 있었다라는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로비의 의혹 그리고 뇌물이
공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뭐 그것은 뭐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 핵심은 바로 인허가권과 관련된 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50억이 아니라 1조예요. 근데 1조 관련된 사업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분이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연막전술 아니냐라는 거죠. 그 진중호 교수님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주장이나 논리적 어떤 근거를 좀 이렇게 갖춰가지고 새로운 어떤 주장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장동 방금- 비리라는 것과 그 이후에 법조 비리라는 건 전혀 별개 두 개의 다른 연결은 되어 있지만 두 개의 다른 알겠습니다. 아니,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수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지금 제가 말씀이 저는 잘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하는 얘기는 언론에서 그분이 대장동의 절반은 그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고 그걸 이재명 후보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이번에 한국일보라는 객관적인 언론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 조대복근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를 왜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으신지는 언론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엉터리로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아니게 된 거니까 아닌 것을 확인한 절차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지목하는 말 표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아니 좀 봐야 된다는 말 표현에 겁니다. 그렇게 주목을 해서 여태까지 마타도어를 국민의힘이 퍼뜨려온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알겠습니다.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재명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해명이 된 거고 여기까지 아니 안 사- 됐다라고 보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은 해명이 된 거고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 가지고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달라지느냐 네, 그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없어서요. 두 분 토론 마치시고 자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 발언의 의미도 사실은 윤 후보의 비위 의혹을 말한 게 아니라 윤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판사들에게 밉보였다.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는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은 보통 비리나 비위가 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내용 어제 이제 그 한국일보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2009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에 조우영이라고 하는 그 대출을 알선했던 사람을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후보였다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의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들 PF 대출과 관련되어서 심지어는 변제가 된 그런 어떤 대출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처벌이 됐는데 예, 무려 1,100억 원에 달하는 이 대장동 대출은 그냥 커피 타주고 봐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녹취록이 무슨 뭐 새롭게 대장동 뭐 의혹이 발견돼가지고 녹취가 된 것이 아니고 2014년 그리고 지난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알겠습니다.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의원님 제 없습니다. 질문 이것만 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는 당시 이제 중수 이익과장으로 130여 명의 이제 수사팀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커피 타주는 뭐 개별 참고인 조사 안 했다, 직접 안 했다, 관련 의혹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안 답변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이번에 반박이 된 겁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그때 올라가서 커피를 타줬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의혹이 짙은 것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친분관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우영을 당시에 변호했던 사람이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아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박영수 특검이 이 화천대유를 설립하는 데에 5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을 빌려줬다라는 그 계좌를 통해서 빌려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딸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11억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한 돈을 대출받았다라는 이런 돈거래 의혹까지 있는 그런 의원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혹이 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거기에 하나 예.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녹취록에 보게 되면 누나를 취업시켜가고 누나한테 현금을 빼주고 그리고 누나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주자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 이 주택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녹취록이 나와 있진 않을지라도 그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뭔가 대가성 있는 걸 주자라는 그런 의혹 있는 녹취록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좀 길어졌네요. 짧게 한 번씩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오거든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이 말 한마디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한테 커피를 타줬느니 안 타줬느니 그건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 거고 사건과 본질적 연관이 없고 그 이후에 법조 비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대장동 사업의 비리는 결과적으로 인허가권과 결부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본질인데 자꾸 사소한 것들 트집 잡아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좀 오징어 먹물 뿌리는 전략을 좀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김 소장님. 어쨌거나 돈을 벌어서 누구를 줄까를 항상 고민할 때마다 박영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권순일 대법관 등등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녹취록 내내 주구장창 등장한 거를 봐서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게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혹은 당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그것은 있는데. 2020년 10월 26일에 녹취가 이루어졌고 예. 2020년 10월 23일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선 공판이 있었던 만큼 예.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를 2020년 10월 26일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다음에야 예상해서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 작가님 말씀은 본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이 것 사람들이 같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10초.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이재명 씨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